아저씨,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여기 노숙자 들어오는 데 아니거든요.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저는 딸 앞에서 경비원 취급을 당했습니다. 택시 타고 왔다는 이유 하나로 예비시댁은 제 옷차림부터 인생까지 마음대로 재단했죠. 그리고 불과 10분 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오늘로 끝입니다. 그들이 끝내 알지 못한 제 정체, 그리고 이 파혼이 불러올 파장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상견례 참교육 사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평창동의 언덕 끝자락,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의 드레스룸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에 붉은 단풍이 비쳐 들어오는 그곳에서 KS그룹 박인석 회장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천만 원짜리 수트와 최고급 실크 넥타이들이 즐비했지만 그의 손길이 머문 곳은 구석에 걸린 낡은 부직포 커버였습니다. 직! 커버를 벗겨내자 세월의 냄새를 머금은 짙은 회색 양복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 뽕이 과하게 들어가고 옷깃이 넓은 90년대 초반에나 유행했을 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단만큼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은은한 윤기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이요. 우리 지훈이가 데려올 놈, 내가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하오. 인석은 거친 손으로 양복의 금장 단추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별한 아내가 병상에 눕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맞춰주었던 옷이었습니다. 당신 나중에 우리 지훈이 시집 보낼 때 이 옷 꼭 입어요.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그리고 이 옷 입고 갔는데도 당신 존경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딸 맡겨도 되는 사람일 거예요. 아내의 유언 같은 당부를 되새기며 인석은 낡은 바지에 다리를 넣었습니다. 허리춤이 헐렁했지만 벨트를 졸아매니 그럭저럭 입을 만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의 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딸의 결혼을 앞두고 긴장한 초라하고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해 두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차 쓰지 않겠네. 물릴 테니 퇴근하게. 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상견례라고. 중요하니까 그러는 걸세.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를 봐야지. 택시 부를 테니 그리 알게. 인석은 끊어진 인터폰을 뒤로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낡은 양복깃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더 로열의 로비는 주말 저녁을 즐기려는 상류층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수트를 입은 사람들을 뱉어냈습니다. 그 화려함 속으로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벨보이가 의례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내리는 손님의 행색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펑퍼짐한 양복 바지에 굽이 다른 구두. 호텔 투숙객이라기보다는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처럼 보이는 인석이 내렸습니다. 어이구, 기사 양반. 고맙습니다. 여기 잔돈은 됐어요. 인석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 건네며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인석은 웅장한 호텔 입구를 올려다보며 잠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로비 라운지의 가장 전망 좋은 창가 자리. 온몸을 시사 명품 로고로 휘감은 최미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호텔 입구에 서 있는 인석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좀 봐요. 물 관리 안 하나?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서 있어. 최미자가 혀를 차며 맞은편에 앉은 남편 김상철을 툭 쳤습니다. 상철은 금태 안경 너머로 인석을 힐끔 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양복 입은 꼬락서니 하고는 쌍팔년도 수사반장 찍나? 저런 옷은 요즘 구제시장에서도 안 팔아. 호텔에서 택시 내리는 폼이 아주 가관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민준이 처가 될 집안은 왜 아직 안 와? 약속 시간 10분 전인데. 없는 집안일수록 시간관념이 철저해야지 쯧쯧. 최미자는 짜증스럽게 손목시계를 두드렸습니다. 시계판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때 회전문을 통과한 인석이 두리번거리다 라운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가 이쪽으로 오는데? 여보, 당신이 좀 막아봐요. 냄새날 것 같아. 인석이 그들 테이블 근처까지 오자 최미자는 그가 구걸이라도 하러 온 줄 알고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 화장실은 저쪽 로비 끝에 있어요. 여기는 투숙객 전용이라고요. 인석이 걸음을 멈추고 곤란한 듯 웃으며 입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다급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훈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지훈이 달려와 인석의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빠의 낡은 양복에 머물렀습니다. 25년 전 엄마가 해준 그 옷. 지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왔는지 알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춥지 않으셨어요? 지훈이 인석의 낡은 옷깃을 여며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미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받침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빠? 최미자의 눈이 탁구공만하게 커졌습니다. 상철 역시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훈은 인석을 이끌고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인사드리세요. 저희 아버지셔요. 인석이 쑥스러운 듯 낡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이 아비 되는 박인석입니다. 귀한 분들 뵙는 자리라 제 딴에는 가장 아끼는 옷을 입고 왔는데 실례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팔짱을 낀 채로 인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소매 끝에 보풀,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 유행 지난 넥타이 핀,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딱 봐도 사이즈 나오네. 돈 한 푼 없는 호랍이 저런 걸 사돈이라고.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경멸과 우월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우리 민준이는 주차하고 금방 올 겁니다. 상철이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인석이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위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예약된 일식당 룸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인당 25만 원짜리 최고급 코스 요리가 순서대로 들어왔지만 누구 하나 음식 맛을 즐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미자는 젓가락으로 얇게 점인 도미회를 뒤적거리며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런 회는 처음 보시죠? 이게 자연산 도미인데 한 점에 10,000원도 넘는 거예요. 많이 드세요. 평소엔 구경하기 힘드실 텐데. 인석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참 신선하고 좋군요. 귀한 음식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뭐.
우리 민준이가 능력 있어서 이런 곳도 오는 거죠. 그나저나 아까 오실 때 보니까 택시 타고 오시던데 댁에 자가용은 없으신가 봐요? 요즘 칠순 노인들도 마트 갈 때 다 차 몰고 다니던데 드디어 시작이구나. 인석은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차는 있지만 오늘은 일부러 두고 왔습니다. 운전하기도 번거롭고 중요한 날이라 마음가짐을 좀 차분히 하고 싶어서요. 어머 세상에. 택시 타는 게 마음가짐이랑 무슨 상관이래요? 솔직히 말해서 기름값 아끼시려는 거 아니고. 최미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호호 웃었습니다. 명백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가 좀 밀려서요. 민준이 땀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민준을 바라보며 눈짓으로 분위기 좀 풀어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귀에 눌려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상철이 술잔을 채우며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돈 어른은 은퇴하시고 무슨 소일거리 하십니까? 지훈이 말로는 뭐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관리직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해서 말입니다. 인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관리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결정도 하고 그럽니다. 인석의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관리하고 임원들의 보고를 듣는 그룹 회장의 업무를 설명한 것이었지만 색안경을 낀 그들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최미자가 콧방귀를 뀌며 끼어들었습니다. 관리라. 딱 보아하니 아파트 경비 반장 같은 거 하시나 봐요? 그 연세에 양복 입고 관리 어쩌고 하는 건 경비 말고 뭐 있겠어요? 쨍그랑. 지훈의 숟가락이 접시에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참다 못한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희 아빠 그런 일 안 하세요. 설사 하신다고 해도 그게 왜 비웃음거리가 돼야 하죠? 지훈의 항변에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어머니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야. 궁금하다고 다 물어봐? 예의가 있잖아, 예의가. 지훈이 쏘아붙이자 최미자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어머, 얘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없는 집안일수록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더니 어른이 물어보면 곱게 대답해야지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어. 최미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인석을 향해 삿대질까지 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대들라고 가르쳤어요? 하긴 엄마 없이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석이 쥐고 있던 물수건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툭! 그 작은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인석의 입가에 머물던 사람 좋은 미소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순간 움찔했지만 인석의 낡은 양복깃을 보며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틀린 말했어요? 댁내 형편에 우리 집 같은 사돈 만난 걸 로또로 알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준이는 강남에 30평 아파트도 해줬는데 그쪽은 뭐 해올 건데요? 냄비 몇 개 들고 와서 얹혀 살 생각이었나 본데 어림도 없어요. 상철도 거들먹거리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지훈이가 똑똑한 건 알겠는데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그쪽 노후 대책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사돈 병원비까지 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석은 그들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아니,
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이 들어있는 안주머니 쪽으로 손을 가져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알았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드르륵. 인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지윤아, 일어나라. 아빠. 지윤이 울먹이며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석은 딸의 손을 단단히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딸 바보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기업 총수의 카리스마가 룸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천박한 집구석에 내 귀한 딸 못 보냄이니다. 인석의 호통에 상철과 민준, 심지어 기세등등하던 최미자까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인석은 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빳빳한 5만 원권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진 지폐가 최미자의 명품 그릇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차값은 내가 내고 가니 그 돈 아껴서 당신들 그 썩어 빠진 인성이나 뜯어 고치시오. 아,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뭐요? 인성?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최미자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지만 인석은 민준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네도 똑같아. 어미가 자식 앞길을 낭떠러지로 미는데도 물이나 마시면서 구경만 하고 있어? 방관도 죄네. 자네 같은 놈한테 내 딸 눈물 닦아달라고 할 수 없네. 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민준이 뒤늦게 다급하게 일어나 잡으려 했지만 인석은 손을 내저어 그를 벌레 쫓듯 막았습니다. 비키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인석은 지훈을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쾅 하고 육중한 문이 닫히자 멍하니 있던 최미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저 미친 노인네가 어디서 행패야. 저런 넝마주의 같은 게 감히 누구 앞에서 돈을 던져. 호텔 복도를 걸어가는 인석의 등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로 내려온 인석과 지훈이 회전문 쪽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뒤쪽에 서 있던 백발의 중년 신사가 인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그는 인석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나오려 했습니다. 회장님, 총지배인이 입모양으로 외치며 달려오려 하자 인석은 걷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검지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그러나 엄격하게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총지배인은 그 자리에서 감전된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인석이 회전문을 통과해 나가는 동안 그 넓은 로비 한복판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뒤따라 나온 민주는 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어지는 택시의 꽁무니와 그 택시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폴더 인사를 하고 있는 호텔 총지배인. 민주는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총지배인이 왜 저러지?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벌어졌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멀어지고 검은색 모범 택시는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흑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가장 아끼는 엄마의 유품인 양복을 입고 온 날에 그런 모욕을 당하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인석은 말없이 거친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냐? 오히려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조상님이 도우신 게다. 아니, 내 엄마가 도운 게지. 인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밤거리보다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피눈물 흘리게 해주마. 택시는 서울의 부촌, 평창동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 택시가 멈춘 곳은 웅장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인석은 익숙하게 결제를 하고 지훈과 함께 내렸습니다. 육중한 철대문이 자동으로 열리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2층 저택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바로 KS그룹 박인석 회장의 본가였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호텔에서 경비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풍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빌라.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최미자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소파로 돌진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을 사돈이라고 만났을까? 최미자가 쿠션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김상철과 김민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쭈뼛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씩씩거리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절친한 친구이자 험담 파트너인 청담동 왕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상견례 갔다가 내가 밥상 없고 나왔잖아. 최미자의 입에서는 순식간에 날조된 무용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 글쎄, 여자가 빈손으로 오겠다는 건 기본이고 그 애비라는 작자가 노숙자 꼴을 하고 나타난 거야. 냄새가 어찌나 나던지 내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아들인데 감히 넘보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돈 몇 푼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 있지? 어유 상종 못할 인간들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리자 최미자는 그제야 분이 좀 풀리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래, 언니 말이 맞아. 내가 액대만샘 쳐야지. 우리 민준이가 아까워서 어디 그런 집구석에 보내. 내가 내일 당장 마담 뚜한테 연락해서 이번엔 진짜 백이 재벌가 딸로 알아볼 거야. 급이 맞아야지, 급이. 전화를 끄는 최미자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뭘 잘했다고 인상을 쓰고 있어? 엄마가 오늘 그 수모를 당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에이구, 등신. 엄마, 그래도 지훈이 착한 애였어. 아버님도 말씀은 거치셔도 나쁜 분 같진 않았는데. 민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최미자의 눈매가 더 사나워질 뿐이었습니다. 착하면 밥 먹여주니? 그리고 그 노인네 눈빛 못 봤어? 그게 어디 배운 사람 눈빛이니? 딱 못 배운 티가 줄줄 흐르더구만. 너 당장 지훈인가 뭔가 하는 그 기집애 차단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알았어요. 민주는 힘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비겁한 남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서재.
인석은 낡은 양복을 벗어 정성스럽게 옷걸이에 걸어두고 편안한 개량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서재의 한쪽 벽면은 경영 경제 서적과 고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KS그룹의 계열사 현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지만 상대방은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비서실장 강현수입니다. 강 실장, 퇴근 안 했나?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잘 마치셨는지요? 인석이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마치긴 개뿔. 10분 만에 파토 내고 왔다. 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 실장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석은 책상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차분하게 그러나 서늘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네. 김상철, 그리고 최미자. 이 두 사람 뒷조사 좀 해.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부 다. 김상철이 운영한다는 임대사업, 건물 관리 실태, 세금 납부 내역, 자금 흐름까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이 작자들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이야. 인석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최미자라는 여자. 사치스러운 생활비의 출처가 어딘지, 혹시라도 남편 사업 자금 횡령한 건 없는지 샅샅이 뒤져. 특히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보고해.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인석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이란 놈 KS전자 과장이라고 했지? 그놈 사내 평판이랑 업무 실적도 가져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 가능한지 검토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많이 상심하셨겠습니다. 상심은 무슨. 내 딸 구렁텅이에서 건져냈으니 축배라도 들어야지. 내일 보지. 전화를 끄는 인석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주제도 모르고 잠들어 있을 그들을 생각하니 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내일부터는 지옥이 펼쳐질 테니. 다음 날 아침 김상철의 개인 사무실. 강남 뒷골목에 위치한 5층짜리 낡은 건물. 그 꼭대기층이 김상철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이, 김양. 커피가 왜 이렇게 식었어? 다시 타와. 그가 여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슴에는 구청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건축가에서 나왔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 마음대로 남의 사무실에 들어와? 김상철이 발끈하며 일어섰습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서류철을 들이밀었습니다. 김상철 씨 되시죠? 본 건물 옥상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 나왔습니다. 옥탑방 3개 불법으로 올리신 거 맞으시죠? 김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5년 넘게 몰래 월세를 받아먹던 효자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담당자에게 뒷돈을 찔러주며 잘 무마해왔는데 갑자기 단속이라니.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구청장님이랑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누가 신고했어? 어떤 놈이야?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는 절차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소방법 위반 혐의도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곧 나올 겁니다. 소방서? 이거 봐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김상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줄자로 사무실 이곳저곳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책상이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는데 잘 됐네. 나 급전 좀 필요한데.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 지점장의 목소리는 평소에 굽신거리던 톤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데. 이자 한 번 밀린 적 없잖아. 본사 심사팀에서 부결났습니다. 담보 가치가 하락했다는 판단도 있고 무엇보다 사장님 신용 정보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 달까지 원금 전액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거야 뭐야.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김상철은 수화기를 든 채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구청 단속에 은행 대출 회수까지 하필이면 오늘 동시에 터지다니. 재수가 없으려니. 어제 그 재수 없는 거지 노인네를 만나서 부정 탔나? 그는 모든 원인을 어제 만난 인석 탓으로 돌리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최미자의 집. 최미자는 화려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상류층 전문 중매인 마담 뚜박 여사였습니다. 호호, 박 여사님. 저 민준이 엄마예요. 잘 지내셨죠? 아, 네. 민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떠름했습니다. 최미자는 눈치 없이 밝은 목소리로 용건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준이 다시 선 좀 보려고요. 저번에 소개받은 집은 영수준이 안 맞아서 내가 걷어찼잖아요. 이번엔 좀 확실한 집안으로 기업체 임원 딸이나 병원장 딸 정도면 좋겠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마담 뚜의 차가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준 씨 매칭해달라는 집안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애가 대기업 다니지, 강남 아파트 있지, 인물 훤하지. 어디가 빠져서요? 소문 다 났어요, 어머니. 어제 더 로열 호텔에서 상견례 하다가 밥상 없고 나오셨다면서요? 예비 사돈댁 옷차림 지적하면서 돈 던지고 오셨다고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 찌라시가 쫙 돌았어요. 인성 문제 있는 시어머니 밑에 누가 귀한 딸 보내려고 하겠어요? 뭐라고요? 누가 그딴 헛소문을 퍼뜨려. 그건 내가 찬 거라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힘들 것 같네요. 저 바빠서 이만 끊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이. 지가 뭔데 우리 아들을 무시해. 내가 돈 주겠다는데. 최미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휴대폰을 소파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안 되겠어. 이럴 땐 돈을 써야 해. 쇼핑이라도 해야지 속이 풀리지. 그녀는 지갑과 차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상류층이 모인다는 H백화점 본점. 그곳에 가면 직원들이 여왕처럼 모셔주니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최미자는 곧장 명품관이 있는 3층을 한 바퀴 돌고 VIP 라운지가 있는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본격적으로 카드를 긁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VIP 라운지 복도를 걷던 최미자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라운지 입구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깍듯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 중년 남성. 깔끔하게 넘긴 희끗한 머리, 딱 봐도 최고급 원단임이 느껴지는 짙은 네이비색 맞춤 수트. 뒷모습만 봐도 품격이 흘러넘치는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미자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남자의 옆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 최미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봤던 그 쭈그려진 노인네, 아니 박인석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거지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최미자는 홀린 듯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가 지점장에게 건네는 낮은 목소리가 최미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김 지점장, 이번에 우리 KS그룹이랑 진행하는 팝업 스토어 거는 KS그룹? 최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그녀의 눈동자는 떨리는 채로 그 남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자는 그녀 쪽을 보지 못한 채 VIP 룸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미자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만 출입한다는 H백화점 10층 VIP 라운지.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기조차 고급스러웠습니다. 최미자는 한껏 치켜올린 턱과 요란한 명품 핸드백으로 무장한 채 라운지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나 목말라서 그런데 아이스 커피 한 잔만 줘요. 얼음 많이 넣어서. 최미자가 당연하다는 듯 주문하자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단말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등급은 골드 등급이셔서 10층 퍼스트 라운지는 이용이 어려우십니다. 9층 멤버십 바를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최미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어제 상견례 파토의 분풀이로 오늘 하루에만 카드값 500만 원을 긁고 온 참이었습니다. 뭐요? 내가 이 백화점에 쓴 돈이 얼만데 지금 나가라는 거야? 사람 금 나누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죄송합니다, 규정상. 최미자가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높이려던 찰나였습니다. 라운지 안쪽 가장 은밀한 VVIP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백화점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 뒷걸음질로 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 한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맞춤 수트, 은빛이 감도는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을 압도하는 여유로운 눈빛. 그것은 분명 어제 호텔에서 보았던 그 경비원 박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제의 인석이 낡은 껍데기를 쓴 촐로였다면 지금 눈앞의 인석은 제왕 그 자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최미자는 황급히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회장님, 이번 팝업 스토어 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지점장의 깍듯한 배웅에 인석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 지점장, 수고하게. 내 딸아이가 여기 식품관 과일을 좋아해서 말이야. 품질 관리만 신경 써줘. 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차량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인석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지자
최미자는 다리가 풀려 기둥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 딸아이가 좋아해? 그 경비원이 진짜 회장이라고? 최미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저건 분명 인석과 닮은 다른 재벌일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도둑고양이처럼 인석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은 백화점 내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하이엔드 남성복 매장 브리오니로 들어갔습니다. 가격표조차 붙어 있지 않고 예약 없이는 상담조차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최미자는 매장 쇼윈도 너머 진열대 뒤에 숨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정중하게 옷을 건넸습니다. 박 회장님, 주문하신 캐시미어 코트 준비되었습니다. 이태리 본사 수석 테일러가 회장님 체형에 맞춰 특별 제작한 패턴입니다. 그래, 수고했네. 다음 달 그룹 창립 기념일에 입을 거니 핏이 중요해. 한번 걸쳐보지. 인석이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한 핏이었습니다. 최미자는 유리창에 코를 박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울리십니다. 역시 KS그룹의 수장다운 품격이 느껴지십니다. 매니저의 아부 섞인 멘트에 인석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품격이라 옷이 날개라지만 역시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지. 안 그런가? 인석의 그 말이 마치 유리창 너머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 최미자는 흠칫 놀랐습니다. 인석이 옷을 벗어 건네고 매장을 나가자 최미자는 참지 못하고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방금 나간 저 남자 누구예요? 매니저가 최미자의 차림새와 무례한 태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타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서 그래요. 혹시 저 사람 이름이 박인석 맞아요? KS그룹 회장 맞냐고. 최미자가 악을 쓰며 매달리자 매니저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대한민국에 박인석 회장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쿵. 최미자의 머리 위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진짜였어. 경비원이 아니라 진짜 회장이었어. 어제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지 반찬, 가정교육, 돈 던지며 행패. 그녀는 자신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번 단축키,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KS전자 본사 15층 영업팀 사무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심할서 양식이 켜진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멍하니 앉아 있다가 벌써 세 번째 결제 서류를 반려당했습니다. 야, 김민준 과장. 정신 안 차려? 거래처 송장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어떡해.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 부장의 호통이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하다고 굽실거렸을 민준이었지만 지금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KS그룹 회장 외동딸 파혼이라는 사내 찌라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탕비실 쪽에서 여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박, 그 소문 진짜래. 비서실 쪽에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회장님이 어제 완전 격노하셔서 그놈 인사기록 카드 가져오라고 하셨대. 어머, 그 남자 완전 끝난 거네. 누군지 몰라도 간도 크다. 어떻게 회장님을 몰라봐? 듣자 하니 남자가 엄청 마마보이였대.
그 엄마가 회장님 면전에 대고 경비원 취급했다나 뭐라나.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민주는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심장이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 인트라넷 임원 소개 란을 클릭했습니다. 회장 박인서, 프로필 사진 속 인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분명 어제 자신에게 자네도 똑같아라고 일갈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민주는 스크롤을 내려 관련 기사 링크를 눌렀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지만 어린 지훈과 인석이 함께 찍은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훈아.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 그동안 줬던 수많은 힌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거칠애를 싫어하셔. 우리 집 생각보다 엄격해. 민준 씨, 우리 아빠 무서운 분 아니야. 예의만 지키면 돼. 그는 그 모든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니, 어머니 최미자의 치마폭에 쌓여 눈과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김 과장, 잠깐 나 좀 보자. 인사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민준의 파티션 뒤에 섰습니다. 네, 저요? 그래. 지금 감사팀에서 자네 좀 보자고 하네. 짐 챙겨서 따라와. 사무실 내의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꽂혔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호기심을 넘어선 경멸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은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짐을 챙기라는 말은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5시 김상철의 개인 사무실. 사무실은 폭격 맞은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다녀간 구청 단속반이 휩쓸고 간 자리에 이번에는 더 무서운 불청객이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상철은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상철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평소 형님이라 모시던 구청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고 곧 연결되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상철이. 아 글쎄, 오늘 건축과 애들이 들이닥쳐서 이거 형님이 좀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윽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 아니, 김상철 씨. 눈치라는 걸 좀 챙기고 사시오. 지금 위에서 오더 내려온 거 몰라? 오더라니요? 누가 감히 형님 구역에. KS 법무팀이야. 자네 도대체 어딜 건드린 거야? 나까지 옷 벗게 만들 작정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번호 지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상철은 망연자실하여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KS 법무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도 벌벌 떤다는 그곳에서 직접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전담 세무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깍듯했을 세무사의 표정이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장님 기장 대리 그만두겠습니다. 뭐? 박 세무사 지금 장난해? 내일 국세청 조사 나온다는데 도망을 가? 도망이라뇨. 저도 살아야죠. 이번 세무조사 단순 정기조사가 아닙니다. 심층 기획조사예요. 국세청 조사 사국 투입됐다고요. 사장님 장부 털면 다 나오는 거 아시잖습니까? 저까지 공범으로 엮이기 싫습니다. 세무사는 해지 통보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조사 사국.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그들이 움직였다는 건 단순히 세금을 걷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뼈와 살을 분리해 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김상철은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지며
절규했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며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저녁 8시 강남의 빌라.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TV 불빛만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최미자, 김상철,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고 쫓겨난 김민준.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김상철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먹다 남은 소주병을 탁 내려놓으며 최미자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당신 입방정 때문에 내 사업이 박살났어. 오늘 하루 만에 은행 대출 회수 들어오고 세무조사 통지서 날아오고. 이게 우연이야? 말해봐. 왜 나한테만 그래요?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 최미자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 화장은 눈물에 번져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얼마나 구린 짓을 하고 다녔으면 하루아침에 털려. 떳떳하면 무서울 게 뭐 있어?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그 노인네가 넉마를 입고 온 게 잘못이지. 야, 이 여편네야. 재벌 회장이 넉마를 입든 팬티를 입든 예의를 지켰어야지. 사돈 될 사람한테 돈을 던져.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 그만 좀 하세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싸운다고 해결돼요?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요. 대기 발령도 아니고 권고사직이라고요. 업계에 소문 다 나서 이제 딴 데 취직도 못해. 내 인생 어떡할 거야? 엄마가 책임질 거야? 뭐, 이 못난 놈아. 내가 똑바로 처신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과장 짬밥 먹고 회장 얼굴도 몰라. 내가 미리 얹을만 줬어도 내가 그랬겠니? 엄마가 내 말 들은 적이나 있어? 내가 말리려고 하면 엄마가 다 끊었잖아. 세 사람의 고성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결속은 돈과 욕망이라는 얄팍한 접착제로 붙어 있었을 뿐 위기가 닥치자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및 불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타깃은 강남 일대 임대업자들로.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고요를 찢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싸움이 뚝 멈췄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인터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이 떨리는 다리를 끌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경찰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그리고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김상철 씨 댁 맞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여세요.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지식여 놓는 듯 했습니다. 김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고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거짓과 허세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 여세요. 거부하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김상철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해제하자마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거실 대리석 바닥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김상철 씨,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종이 한 장을 눈앞에 들이민 팀장이 손짓하자 파란 상자를 든 직원들이 각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안 돼. 거긴 안 돼. 최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안방 드레스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수사관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증거물 확보 중입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함부로 만져. 내 에르메스? 내 샤넬. 최미자는 수사관들이 명품 가방과 보석함을 상자에 쓸어 담는 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다 못해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그녀의 자존심이자 신분 그 자체였던 물건들이 증거물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압수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김상철이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친구가 검사장이야. 전화 한 통이면 니들 다 옷 벗어. 김상철이 거품을 물고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검사장님도 지금 본인 코가 석자라 전화 못 받으실 겁니다. 가시죠. 아, 안 돼. 여보, 민준아. 김상철이 질질 끌려나가며 가족을 불렀지만 민주는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어머니가 실신 직전까지 오열하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이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TV, 냉장고, 고가의 수입 가구들. 민준이 자랑하던 그 모든 배경이 붉은색 딱지로 뒤덮였습니다. 1시간 뒤 수사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은 폭격을 맞은 듯 고요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최미자와 민준, 그리고 빨간 딱지가 붙은 소파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흐엉 다 가져갔어. 내 폐물, 내 가방. 최미자는 산발이 된 머리를 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든 듯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빠 구속되면 우리 다 끝나요. 변호사 선임해야죠. 변호사? 돈이 있어야 변호사를 쓰지. 통장이고 뭐고 다 압류당했는데 무슨 돈으로. 최미자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난 원인, 그리고 유일하게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사람. 박 회장. 그래, 그 노인네한테 가야 해. 최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서 빌자. 죽을 죄를 졌다고 빌면 그래도 사돈 맺으려던 사이인데 봐주겠지. 지훈이 걔 마음 약하잖아. 내가 눈물 좀 흘리면 마음 돌릴 거야. 최미자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다는 듯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빨간 딱지가 붙지 않은 유일한 이동수단인 민준의 차에 올라타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 박인석 회장의 저택 앞. 하늘도 그들의 처지를 아는 듯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린 최미자와 민주는 웅장한 대문 앞에서 초라하게 비를 맞았습니다. 굳게 닫힌 철대문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그들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십니까? 인터폰 스피커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지훈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요. 회장님 좀 뵈보러 왔어요. 최미자는 최대한 비굴하고 애처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시집 보낼 딸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어제는 눈이 삐어서 아니, 실수를 좀 해서 사죄드리러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회장님,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최미자가 인터폰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민준입니다. 지훈이 좀 불러주세요. 네,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잡상인과 사기꾼은 절대 출입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자, 잡상인? 사기꾼?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인석에게 했던 경비원, 거지라는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봐요. 내가 잡상인이라니. 나 지훈이 예비 시어머니였어. 문 열어. 안 열면 여기서 밤새 기다릴 거야. 최미자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인터폰은 뚝 끊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민준이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미자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빗물 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모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대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엄마, 문 열린다. 회장님이 우리 받아주시려나 봐. 민준이 화색이 돌며 소리쳤습니다. 최미자도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나온 건 사람이 아니라 차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천천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민준이 반사적으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끽. 차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비를 맞으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훈아. 나야, 민준이. 문 좀 열어줘. 운전석 창문이 지잉 하고 반쯤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지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엄마가 원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너네 집 사정을 몰라서. 몰라서?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민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에 젖은 민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몰라서 그랬다는 게 변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빠가 회장인 걸 몰랐으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였으면 그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해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 어머니가 우리 아빠한테 돈 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너 뭐 했니? 물 마시고 있었지.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 노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빚고 왔을 때 너 가만히 있었지.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을 넘어선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호텔룸에서 너희 가족의 진짜 얼굴을 봤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한없이 잔인한 그 역겨운 얼굴들. 그때 최미자가 조수석 창문에 매달렸습니다. 아가,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우리 민준이는 죄 없어. 다 이 못난 애미 탓이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최미자가 창틀을 잡고 애원했지만 지훈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 지금 와서 비는 게 진짜 미안해서예요? 아니면 아저씨 감옥 가고 집안 망하니까 무서워서예요? 지훈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최미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돈, 우리 아빠의 힘, 그걸 놓친 게 아까워서 비는 거지.
지우는 다시 창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지훈아. 잠시만. 지훈아. 민준이 닫히는 창틈으로 손을 넣으려 했지만 창문은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지훈의 차는 미련 없이 그들을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퀴가 튀긴 흙탕물이 최미자의 명품 원피스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최미자는 흙탕물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멀어지는 지훈의 차를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은 재벌 3세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여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김상철은 구속 수감되었고 최미자와 민주는 강남 빌라에서 쫓겨나 허름한 모텔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좁은 모텔방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최미자의 화려했던 명품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졌으며 민준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변호사도 돈 없다고 사임했대요.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미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냐? 죽으라는 법인가 보지.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빚쟁이 전화일까봐 받지 않으려다 이 XXXXXXX 국번이 낯익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입니까? KS그룹 비서실입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접니다. KS그룹이요? 최미자도 KS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여 민준의 전화기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박인석 회장님께서 두 분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로 오십시오. 회장님이요? 저희를 왜?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늦지 않게 오십시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과 최미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줄기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회장님이 부르신단다. 드디어 마음이 풀리신 거야. 최미자가 민준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럼요. 지훈이가 아빠한테 잘 말해줬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옛 정이 있는데 이렇게 내치시겠어요? 가서 싹싹 빌면 아빠도 꺼내주고 너 복직도 시켜주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민준도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꼬질꼬질한 옷을 빨아 널고 내일 할 사죄의 멘트를 연습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KS그룹 본사 로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KS타워의 위용은 대단했습니다. 높게 뻗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엘리트 직원들. 구겨진 정장을 입은 민준과 유행진한 원피스를 입은 최미자는 그 세련된 공간에서 철저하게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들의 꾀죄죄한 행색을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노숙자야? 저 남자 인터넷에 뜬 그 파혼남 아니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애써 모른 척하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받고 왔는데요. 안내 직원이 그들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25층 회장실이 아니라 별관 지하 1층 대회의실로 가시랍니다. 별관이요? 회장실이 아니고요? 네.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을 따라 도착한 곳은 화려한 임원실이 아닌 창문 하나 없는 서늘한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쏟아지는 그곳에는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보안 요원이 나가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덜컥 문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민준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최미자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회장님이 바쁘셔서 여기서 보자고 하셨겠지. 우린 무조건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알았지? 그때 반대편 문이 열리며 박인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으로 법무팀 변호사들, 그리고 굳은 표정의 경호원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봤던 그 세련된 수트 차림의 인석은 상견례장에서의 사람 좋은 미소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최미자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리며 절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민준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그들을 본체만 채하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탁!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고소장 및 손해배상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 눈에 피눈물 내놓고 살려달라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옵니까? 인석의 목소리가 지하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위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고 잔혹한 파멸의 선고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하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자와 민주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 엎드려 있었고 박인석 회장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인석의 명령에 최미자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 호텔에서 거지 반찬을 운운하던 기세등등함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지훈 양 발닦게라도 하겠습니다. 우리 민준이, 저 녀석 아직 젊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최미자가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턱짓으로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기회는 이미 자네들이 걷어찼어. 이건 그 결과물이네. KS그룹 법무팀장이 서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발인 최미자,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307조 명예훼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박인석 회장을 향해 거지, 넉마주의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을 퍼부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 50억 원. 50억? 최미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피고발인 김상철, 조세포탈 및 횡령, 그리고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 KS 법무팀이 확보한 이중장부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예상 형량 징역 7년 이상. 법무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민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사내 품위 유지 위반 및 업무 태만. 또한 모친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업계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내 주요 기업 취업은 불가능할 겁니다. 모든 낭독이 끝나자
인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내 딸을 기만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대가요. 회장님, 억울합니다. 저희는 진짜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건데 50억이라니요. 최미자가 억울하다며 바닥을 쳤습니다. 인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몰라서 그랬다? 그게 더 악질이야. 내가 회장인 걸 알았으면 납작 엎드렸겠지. 당신들은 힘 있는 자에겐 꼬리를 흔들고 약해 보이는 자는 짓밟는 짐승만도 못한 족속들이니까. 인석의 호통에 회의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낡은 양복을 보고 당신들이 뱉은 그 더러운 말들, 그게 내 딸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는지 아나? 돈으로 사람 급을 나눠? 그래, 어디 그 좋아하는 돈으로 한번 해결해봐. 평생 갚아도 못 갚겠지만. 인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끌어내.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해. 회장님,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빌어. 빨리. 최미자가 인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이 가차없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사돈 될 뻔한 사람이야. 나. 최미자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인석은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품에서 아내의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슬프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6개월 후 서울의 한 달 동네 쪽방촌. 보증금 300에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최미자가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인해 거칠게 터져 있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시장표 몸빼 바지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TV에서는 KS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인석 회장 옆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연탄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상무는 이번 봉사활동을 기획하며 진정한 나눔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박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지훈아. 최미자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자리가 자신의 며느리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았다면. 젠장, 밥이나 줘요. 방구석에 누워있던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 며칠째 누워있는 신세였습니다. 빠, 쌀이 떨어졌는데 무슨 밥이야. 내가 나가서 뭐라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다 망쳤잖아. 엄마가 입만 안 놀렸어도 나 지금쯤 재벌 사위 소리 들으며 살았어. 이놈이 어디서 엄마한테. 너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잖아. 모자의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김상철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 집안에 가장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보다 더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평생을 허우적대야 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는 가난보다 더 무서운 희망이 없는 가난이었습니다. 한편 평창동 저택의 정원. 화창한 주말 오후 인석과 지우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여전히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지우는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상추가 아주 실하게 자랐네. 오늘 점심은 삼겹살 파티야? 지훈이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딸이 키운 상추인데 금상추지. 인석이 껄껄 웃으며 호미질을 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있을 정경련 회장단 만찬 참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타이 턱시도입니다. 귀찮게 시리.
그냥 밥이나 먹는 자리에 무슨 턱시도야. 강 실장, 자네가 적당히 핑계대고 빠지면 안 되나? 이번엔 대통령님도 오시는 자리라 참석하셔야 합니다. 인석이 입맛을 다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쿡쿡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가세요. 가서 멋지게 폼 좀 잡고 오세요. 아, 맞다. 옷은 제가 골라드릴게요. 응? 내가? 네. 이번엔 25년 된 양복 말고 제가 첫 월급 타서 사드린 그 넥타이 메고 가세요. 그게 아빠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지훈의 말에 인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이 사준 건데 명품이 대수냐. 그날 저녁, 부녀는 삼겹살을 구워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정원을 채웠습니다. 아빠, 응? 나 이제 사람 볼 때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보려고. 어떻게? 옷이나 차가 아니라 식당 종업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려고요. 인석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명품 옷은 돈 주면 사지만 명품 인성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법이지. 우리 딸은 이미 마음이 명품이니 꼭 맞는 짝을 만날 게다. 치, 아빠 딸 아니랄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더 빛나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뒤 KS그룹 본사 로비. 회전문을 밀고 박인석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수행원도 없이 소매가 살짝 다른 편안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있던 직원들은 누구 하나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멈춰서서 그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석은 직원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김대리. 이번에 둘째 나왔다며? 축하하네. 박 과장, 모친상은 잘 치렀나? 힘내게. 그는 직원들의 사소한 경조사까지 기억하는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인석의 곁으로 신입사원 2명이 지나가며 속닥거렸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회장님 맞지? 옷차림은 완전 동네 아저씨인데? 쉿, 모르는 소리 마. 저 점퍼 회장님이 10년 넘게 입으시는 거래. 검소함이 몸에 배신 분이야. 진짜 멋있지 않냐? 신입사원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인석은 그 소리를 듣고 피식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화려하진 않지만 당당하고 떳떳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소? 당신이 남겨준 숙제, 품격 있게 늙어가는 거 노력하고 있다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박인석,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칠애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박인석 회장의 사이다 참교육 어떠셨나요? 25년 된 낡은 양복이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과 흔들리지 않는 품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금 나누던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댓글창에 회장님 최고라고 딱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응원 댓글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